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27번부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법의 종류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부상입니다. 부상이라는 것은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다시 말해서 가벼워서 침전시키기가 어려웠을 때 부상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가번에 보면 용종공기부상법, 나번에 침전부상법, 다음번에 공기부상법, 진공부상법.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번은 해당 사항이 없죠. 자, 먼저 용종공기부상법이라는 게 뭐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물에 녹여서 우리가 부상을 시키는 방법. 그래서 부상이 가장 잘 일어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 보면 공기부상법. 공기부상법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공기를 주입을 해서, 그래서 공기의 용해율이 낮기 때문에 부상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진공부상법. 진공을 시켜서 부상을 시키게 되면 많이 튀어요. 그래서 주위가 지저분한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종류로는 용종공기부상법, 공기부상법, 진공부상법 이 세 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용종공기부상법이 됩니다.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독성이 있는 육가를 독성이 없는 산가로 pH 2에서 4에서 환원시키고 다시 산가를 pH 8에서 11에서 침전시켜서 처리하는 배수는, 여러분들 보시면 육가라는 말이 있어요. 육가를 가지고 있는 수질오염 물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육가 크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가 크롬을 삼가 크롬으로 환원을 시키는 거죠. 플러스 6이 플러스 3이 되는 걸 환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환원을 시켰을 때 그냥 환원이 되는 게 아니죠. 뭐를 주입을 해주나요? 환원제를 주입을 해줘요. 그래서 환원제를 주입을 해서 삼가그램으로 환원시킨 다음에 제거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 방법을 뭐라고 그러죠? 환원 침전법이라고 하죠. 자, 따라서 순서를 보면 환원을 시키고 중화를 시키고 침전을 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근원 함유 폐수가 되니까 답은이 정답.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침사지라는 것은 무기물을 제거하는 장소, 주로 모래나 자갈을 제거하는 장소입니다. 침사지에서 지름이 10의 -2성밀이고 비중이 2.65인 모래 입자가 20도씨에서 물속에서 침전하는 속도는 얼마인가? 단스토크스 법칙에 따르면 물의 밀도가 1g/cm의 삼성, 그리고 물의 점성 계수는 0.01g/cm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침전 속도에서 여러분들 식은 18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로에스 마이너스 로 W치입니다. 대입을 해볼게요. 지금 입자의 지름이 10의 -2성밀입니다. 그래서 센티미터로 고치기 위해서 10의 -1성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10의 -2성이 10의 -3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제곱. 그리고 입자의 비중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어요? 2.65. 그리고 물의 비중은 1.0입니다. 단위는 g/cm의 삼성. 그리고 중력 가속도 980cm/s의 제곱이죠. 나누기 점성계수. 점성계수는 0.01g/cm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8.98 곱하기 10의 -3성 cm/s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8.98 곱하기 10의 -3성 cm/s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29번 같은 경우가 항상 g과 cm와 세크로 푸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풀어도 되죠? 킬로그램과 그리고 미터와 세크의 단위로 환산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단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편한 단위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산업폐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업폐수입니다. 가번에 주로 악성폐수가 많다. 악성폐수라는 것은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남은 업종 및 생산 방식에 따라서 수질이 거의 일정하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다양하죠. 그리고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의 함량이 생활하수에 비해서 높다. 라면에 같은 업종일지라도 생산 규모에 따라서 배수량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되겠죠. 그리고 31번에 보시면 염소 주입 시에 물속의 오염물질을 산화시키고 처리수에 남아있는 염소의 양을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보세요. 남아있는 염소의 양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다고 그랬으니까 잔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남아있는 염소량은 잔류 염소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를 기억을 해야 되죠? 술은 요 잔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갈로 있는 주는 염소의 주입량을 뜻하죠.
주입량은 요 자리니까 요구량 플러스 잔류량을 뜻합니다.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32번 문제 보면 에탄올의 완전 산화시. 여기서 완전 산화라는 것은 호기성 분해를 시키라는 뜻입니다. THOD 나누기 TOC의 비는 여기서 THOD라는 것은 정확한 명칭은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이에요.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이니까 산소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TOC라는 것은 총 유기 탄소량. 다시 말해서 유기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량이에요. 그래서 탄소량. 그러면 유기물 중에 있는 탄소량은 얼마냐? C가 2개.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가 반응식을 완성을 해야 되느냐? 산소의 양을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완전 반응식이 필요한 거죠. 자, 따라서 완전 반응식을 나타냈을 때 여러분 먼저 에탄올이라는 말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탄올이라는 것은 자주 우리가 시험에 나오니까 분자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에탄올이 C2H5OH예요. 반응식을 만들 때는 C2H, H가 6개죠. 한꺼번에 모아서요. O. 그러면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CO2와 H2O가 나오겠죠. 왜? 탄소는 O하고 붙으면 CO2, H는 O하고 붙으면 H2O가 나와요. 그러면 반응식을 완성을 하면 C 뒤에 있는 숫자가 C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H 뒤에 있는 숫자가 H 앞으로 오죠. H가 2개짜리니까 2분의 6은 3. 그리고 O2를 계산을 하면 CO2에서 O가 2개니까 4개, 여기는 3개. 그래서 합이 몇 개요? 오른쪽에 산소가 7개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개를 유기물에 주면 O2 앞에는 여기서는 합이 6개가 돼야 되니까 2분의 6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이 값이 산소량. 그리고 C의 값이 유기물, 탄소량이죠. 탄소량. 유기물 중에 있는 탄소량. 자, 따라서 B를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3 곱하기 O2는 16짜리가, O가 16이니까 16짜리가 2개 있으니까 32g이죠. 나누기 탄소가 12g짜리, 그죠? 2개 있으니까 2 곱하기 12g.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값이 4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32번 형태도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표준활성설러지법으로, 표준활성설러지법이라는 것은 활성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설러지는 미생물, 다시 말해서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주로 처리하는 공법을 이야기합니다. 표준활성설러지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경우에 FMB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FMB라는 게 뭐죠? F라는 것은 푸드, 먹이, BOD를 말하죠. M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생물, MLSS를 뜻해요. 따라서 먹이와 미생물의 B, FMB가 얼마가 가장 적정한 범위를 나타내느냐고 그래요. 그럼 표준활성설러지법에서는 FMB가 0.2에서 0.4 per day, 단위가 per day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략해서 많이 쓰지만은 여러분들은 per day라는 단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되겠죠.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하수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지하수라는 것은 지하에 있는 물은 지하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하수 같은 경우에서는 지표, 하천수처럼 이런 지표수와 항상 비교를 해서 문제를 풀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유속인열이다. 왜 지하수의 유속인열이냐면 지하수 같은 경우에서는 토양에 고여있는, 붙어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천처럼 흘러가는 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속인열이에요. 나머지 세균에 의한 유기물 분해가 주된 생물작용이다. 그 이유는 지하수 같은 경우에서는 산소가 부족하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혐기성균에 의해서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분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답은 연중수온이 거의 일정합니다. 연중수온이 거의 4도C로 일정하죠. 그리고 답은 국지적인 환경 조건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국지적인 환경 조건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지하수는 그 지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물이에요. 따라서 국지적인 환경 조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설명은 라번이 정답이 되죠. 그리고 35번에 보면 하수의 고도 처리를 위한 A2O 공법의 조구성으로 틀린 것은, 자, 보시다시피 A2O라는 것은 질소 그리고 인을 처리하기 위한 조예요. 그러면 질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산소죠.
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기성조가 필요하죠. 그리고 항상 필요한 것은 호기성조예요. 자, 따라서 현기성조, 호기성조, 무산소조가 다 필요하죠. 그럼 여기서 호기성조는 산소를 공급하는 조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포기조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없는 조는 나번의 혼합조가 되겠죠. 그래서 H2O 공법 같은 경우에서는 인과 질소를 동시에 제거하는 조입니다. 반면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인만 제거하는 공법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인만 제거하는 공법. 인만 제거하는 공법이 뭐야? AO 공법이죠. 자, 그럼 AO 공법의 조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인을 제거하니까 현기성조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호기성조는 항상 있습니다. 자, 호기성조가 포기조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AO 공법. 그래서 AO 공법에서는 질소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무산소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36번 문제로 가시면 퇴비화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퇴비화의 장점입니다. 가번에 초기 시설 투자비가 낮다. 다음에 비료로서의 가치가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비료의 가치가 낮죠. 다음에 토양 계량제로 사용이 가능하다. 라보는 운영 시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낮다. 여러분들 36번에서 특징은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로 답으로 나와 있는 비료의 가치가 낮다는 거. 그리고 또 부피의 감소율. 부피의 감소율을 감용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감용률이 낮다는 게 퇴비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 그리고 37번에 보면 우수 침투 방지와 매립지 상부의 식재를 위해서 최종 복토를 할 경우에 매립 두께는 자, 여러분들 매립 두께라는 것은 흙을 덮는 두께예요. 그래서 풀이에 있는 것처럼 당일 복토, 중간 복토, 최종 복토. 당일 복토 한 개씩만 기억을 하게 되면 2배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일 복토는 15cm 이상. 그럼 중간 복토는 2배가 되니까 30cm 이상. 최종 복토는 다시 2배가 되니까 60cm 이상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최종 복토의 두께라고 그랬으니까 60cm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60cm 이상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38번 문제 보면 화격자 소각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우리가 소각로라는 것은 폐기물을 태우는 장치죠. 그러면 연속적인 소각과 배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처리를 이제 파쇄 등의 전처리가 필요 없어요. 반면에 소각로 중에서 파쇄 등의 전처리가 필요한 장치가 뭐죠? 유동상 매질을 쓰는 유동상 소각로는 파쇄 등의 전처리가 필요하죠. 다음에 화격자는 주입된 폐기물을 이동시켜서 적절히 연소되게 하고 화격자 사이로 공기가 유통되도록 한다. 다음에 플라스틱과 같이 열에 쉽게 용융되는 물질의 연소에 적합한 게 아니라 부적합하죠. 자, 그러면 플라스틱과 같은 폐기물을 우리가 태울 수 있는 소각로가 어떤 소각로가 있어요? 고정상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상 소각로는 플라스틱. 그리고 라번에 수분이 많거나 발열량이 낮은 폐기물도 소각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39번 우리나라 수거 분조의 pH는 대략 어느 범위에 들어가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사람이 약산성입니다. 약산성. 자, 따라서 약산성을 나타내는데 분뇨 같은 경우에서는 약알칼리성을 나타내요. 따라서 pH는 약알칼리가 되니까 7에서 8.5 정도의 값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답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40번 문제는 설러지나 폐기물을 토지 주입 시에 중금속류의 성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앞쪽에서 설명을 했을 때 이 문제가 동일한 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답으로 체크를 해라. 그래서 그 문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문제가 똑같습니다. 가번에 CR이라는 것은 크롬이죠. 그리고 CR 플러스 3으로 되어 있으면 삼가크롬, CR 플러스 6으로 되어 있으면 육가크롬이 되는데 삼가크롬은 거의 불용성이라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용성으로 토양 내에서 존재한다. 다음에 PB가 납이죠. 토양 내에 침전되어 있어서 작물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 다음에 수원은 토양 내에서 활성도가 커 작물에 의한 흡수가 용이하고 강우에 의해서 쉽게 지표로 용해되어서 나온다. 다음에 지혜는 아연입니다.
모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양에 영구적으로 hợp착되나 보통 CU, 구리, NI는 니켈, 구리나 니켈보다 장기간 용해 상태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답은이 정답.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밀도가 1g/cm의 삼성이 폐기물을 10kg의 고형화 재료 2kg을 첨가해서 고형화시켰더니 밀도가 1.2g/cm의 삼성으로 증가했다. 이 경우에 부피 변화율을 계산을 하시고 그랬어요. 이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고형화 처리 전의 밀도 1g/cm의 삼성이 로우1이죠. 공식에서. 그리고 고형화 처리 후의 밀도 1.2g/cm의 삼성이 로우2가 됩니다. 자, 그러면 폐기물 10kg에 고형화 재료 2kg을 첨가했어요. 이 값은 우리가 뭐를 만들기 위해서요? MR을 계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MR이라는 것은 첨가제의 질량이 지금 얼마죠? 2kg. 그리고 폐기물의 질량 10kg을 나눠준 값이에요. 그렇게 하면 0.2가 되는 거죠. 따라서 MR이라는 것은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식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부피 변화율 VCF라는 것은 1 플러스 MR 곱하기 우리가 고형화 전의 밀도에서 고형화 후의 밀도를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MR이라는 게 0.2로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형화 전의 밀도가 1g/cm의 삼성, 고형화 후의 밀도가 1.2g/cm의 삼성. 따라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죠?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41번의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43번에 보면 폐기물의 발생량의 조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발생량을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번에 적재 처리량 개수 분석법, 나번에 직접 개건법, 다음에 물질 성상 분석법, 라번에 물질 수집법. 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여태 우리가 보지 못한 방법이 하나 있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못 봤어요? 답은이죠. 물질 성상 분석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 방법으로 세 가지는 적재 차량 개수 분석법, 직접 개건법, 물질 수집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답은입니다. 그리고 43번 소강도의 화상 위에서 폐기물을 태우는 방식으로 플라스틱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플라스틱을 태운다고 그래요. 그러면 답은 고정상 플라스틱과 같이 열에 의해서 용융되는 물질의 소각에 적당하나 연소 효율이 나쁘고 체류 시간이 길고 교반이 약해서 국부적으로 가열될 염려가 있는 소각로의 형식으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플라스틱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다고 하면 고정상 소각로가 정답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문제는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이 발생되어서 최종 처분장까지 폐기물 관리에 관련되는 활동 중에서 작은 수거 차량으로 큰 운반 차량으로 폐기물을 옮겨 싣거나 수거된 폐기물을 최종 처분장까지 장거리 수송하는 기능의 요소를 뭐라고 하죠? 자, 우리가 적환이라든지 운송에 관계되는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적환 및 운송. 시험상에서는 적환장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적환장의 우리가 설치 장소,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송을 우리가 싣고 옮기는 자체를 운송, 그리고 최종 처분까지 거리가 너무 멀었을 때는 임시로 보관하는, 그래서 적환이나 운송에 관계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매립지에서 복토를 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복토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매립지에서 흙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덮는 복토를 하는 목적은 갑은 악취 발생 억제 맞습니다. 나번에 쓰레기 비산 방지. 비산이라는 것은 쓰레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요. 다음에 화재 방지. 다음에 식물 성장 방지. 식물이 성장을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라번.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해 폐기물의 침출수 처리 중에서 팬턴 처리에 사용되는 시약으로 알맞은 것은 자, 우리가 팬턴 처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팬턴 처리 같은 경우에서는 촉매를 과양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철 촉매를 과량 주입을 합니다. 왜? 시약의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죠? 팬턴 시약. 팬턴 시약이라는 것은 H2O2. H2O2가 과산화수소예요. 자, 과산화수소를 어떻게? 서서히
주입합니다. 왜?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pH를 조절하죠. pH는 3에서 5 또는 3에서 4.5로 조절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강산화제가 만들어져요. 강산화제 이름은 OH 라디칼. 그래서 OH 라디칼이 생성됩니다. 그럼 이 강산화제 OH 라디칼이 분해가 잘 안 되는 남분해성 COD를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COD를 분해를 해서 어떤 물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해성 물질, BOD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남분해성 물질을 분해성 물질로 만들어주니까 COD가 줄어들고 BOD가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펜턴 처리법이라고 그러죠. 자, 따라서 여기 펜턴 처리법에서 여러분들 치약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과산화수소와 철을 찾으면 돼요.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밀도가 0.8톤/m의 삼성의 쓰레기 1000m의 삼성을 적재 용량 4톤인 차량으로 운반한다면 필요한 차량의 수는, 자, 여러분들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한 대의 차량이 4톤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폐기물을 톤으로 바꾸면 되죠. 따라서 폐기물을 우리가 계산하면 여러분들 폐기물이 지금 얼마예요? 1000m의 삼성이에요. 그런데 차량 한 대의 적재 용량, 적재 차량은 4톤입니다. 그럼 쓰레기를 미터의 삼성을 톤으로 고치세요. 뭐를 이용을 해서? 밀도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1000m의 삼성이 있어요. 톤으로 고치기 위해서 0.8톤 미터의 삼성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 대의 적재 용량이 4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단위가 없어지면 대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몇 대가 되느냐? 200대.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면 건조고용물의 함량이 15%인 셀러지를 건조시켜서 얻은 고용물 중에서 회분이 25%, 휘발분이 75%라고 했을 때 셀러지의 비중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수분, 회분, 휘발분의 비중은 1.0, 2.0, 1.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셀러지의 비중을 계산했을 때 유기물과 무기물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함수율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고형물의 함량이 15%예요. 자, 먼저 우리가 셀러지라는 것은 셀러지가 100%거든요. 함수율과 고형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지금 고형물이 15%니까 함수율이 85%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형물이라는 것은 유기물과 무기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기물은 분해가 되는 거, 무기물은 분해가 되지 않는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유기물이 지금 몇 %라고 되어 있느냐면 유기물이라는 것은 휘발분이 유기물이에요. 그래서 75%예요. 고형물을 다시 100%로 나타냈을 때 그럼 이 고형물은 몇 %냐? 15%가 되거든요. 15% 중에 75%. 무기물은 75%가 유기물이니까 무기물은 몇 %가 되는 거죠? 무기물은 2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때는 계산을 했을 때는 유기물은 15% 중에서 75%니까 VS를 계산을 할 때는 0.15 곱하기 0.75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무기물은 FS는 0.15 중에서 0.25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대입을 했을 때 유기물의 함량을 먼저 대입합니다. 유기물의 함량은 고형물 0.15 중에서 0.75 그리고 무기물은 0.15 중에서 0.25 그리고 수분의 함량은 수분은 85%니까 0.85 나누기 비중은 주어졌어요. 자, 여기서 유기물의 비중이 휘발분이 여러분들 휘발분이 유기물입니다. 분해되는 물질. 그래서 1.2 그리고 무기물의 비중은 여러분들 무기물의 비중은 지금 회분이 여기서는 무기물이 되겠죠. 그래서 2.0 뭐 여기서는 실제로 이게 회분 자체가 무기물이지만 안 주어져도 휘발분이 75%이기 때문에 무기물은 2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중은 회분이 왜 회분이 무기물이 되느냐면 무기물이라는 것은 잔류성 고형물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 유기물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휘발성 고형물
제거되는 고형물. 무기물이라는 것은 잔류성 고형물. 이 잔류성 고형물이 뭐예요? 회분이 타고나면 젤을 회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잔류성 고형물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2.0. 그리고 물의 비중은 1.0.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계산을 했을 때, 자, 이 값 계산을 하고, 플러스, 이 값 계산하고, 플러스, 이 값을 계산해서 플러스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값이 답이 아니고, 보면 선료제의 비중 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의 1이라는 것은 전체 계산된 값에서 얼마에서 나눠준다는 소리요? 1 나누기 계산된 값을 한 번 더 나눠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나누기 하는 대신에 계산된 값을 역수를 취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1.03이 되고, 항상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했을 때는 우리가 침전되는 선료제이기 때문에 무거운 물질이 물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1보다는 큰 물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확실해요. 자, 따라서 48번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1.04가 나오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4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화수소가 1S미터의 삼성의 이론 공기, 이론 연소 공기량은 얼마인가? 표준 상태 기준, 황화수소는 완전 연소되어서 물과 아황산가스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완전 연소 반응식을 세우겠습니다. 그럼 완전 연소 반응식은 H2S, 황화수소니까 H2S입니다. 자, 연소하면 산소하고 결합하면 S가 O하고 만나면 SO2, H는 물이 나와요. 자, 그럼 개수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S가 1개니까 오른쪽에도 1개, H가 2개니까 오른쪽에도 2개. 그러면 산소는 2개, 1개, 3개예요. 그럼 여기서 2분의 3은 1.5. 나머지는 전부 다 1이죠. 그럼 이론 공기량을 S미터의 삼성, 황화수소 1S미터의 삼성에 해당하는 이론 공기량을 S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론 공기량이 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S미터의 삼성과 S미터의 삼성은 최적비예요. 최적비라는 것은 개수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론 공기량을 계산했을 때는 산소 개수 나누기 0.1이란 뜻이야. 0.1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그러면 여기서 산소가 몇 개 있어요? 1개 있어요. 따라서 이론 공기량은 1개가 아니고 1.5개 있죠. 1.5 나누기 0.21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1.5 나누기 0.21을 하면 7.14. 그래서 기체 상태를 최적비로 계산을 하게 되면 개수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과 성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에 수집 빈도가 높을수록 쓰레기통이 클수록 발생량이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발생량이 어떻게 하죠? 증가하죠. 왜? 많이 수거를 해가지고 가면 쓰레기가 비어있어요. 쓰레기통이. 그럼 쓰레기통이 비어있으면 많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이 크면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많이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넘치는 걸 보면 우리가 많이 버리지 않죠. 따라서 쓰레기통이 작을수록 그 다음에 수거 빈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쓰레기 발생량은 줄어들죠. 그래서 반대가 되니까 수집 빈도가 높을수록 쓰레기통이 클수록 우리가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한다. 다음에 쓰레기 관련 법규는 쓰레기 발생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음에 대체로 생활 수준이 증가하면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하며 다양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51번에 보면 폐기물의 수거 노선을 결정을 했을 때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죠. 가번에 가능한 시계 방향으로 수거 노선을 정한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라고 그래서 답을 많이 출제를 했는데 지금은 바르게 된 설명입니다. 다음에 출발점은 차고지와 가깝게 한다. 다음에 수거 인원 및 차량 형식이 같은 기존 시스템의 조건들을 서로 관련시킨다.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은 곳을 하루 중에서 가장 나중에 수거한다고 그러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은 곳은 하루 중에서 가장 먼저 수거하고 그 다음에 한 번 갔던 길은 가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U자 회전을 피한다는 거. 그 다음에 수거를 했을 때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수거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라번이 정답. 그리고 52번에 보면 압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압축의 목적, 파쇄의 목적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압축이라는 것은 부피를 줄이는 것을 압축이라고 합니다.
가번에 물질 회수의 전처리, 그리고 다음번에 부피 감소, 다음번에 운바비 감소, 라번에 매립지 수명 연장. 따라서 압축의 목적과 관계없는 것은 가번이에요. 그래서 풀에도 있는 것처럼 물질 회수의 전처리에서는 파쇄 공정이 해당하는 거지 압축 공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번이 정답. 그리고 여러분들 압축을 하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압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게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질을 찾아내야겠다고 해서 분리 자체가 안 돼요. 반면에 A라는 폐기물의 성분을 A라는 성분, B라는 성분, C라는 성분을 내가 분리를 해내야겠다 그러면 아주 잘게 부수게 되면 각각의 성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철을 회수하고 종이를 회수하고 플라스틱을 회수하고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수를 하는 경우에서는 파쇄 공정의 전처리. 파쇄나 압축은 우리가 전처리라고 하는데 파쇄라는 전처리에서 물질이 회수가 된다는 거죠. 압축이라는 전처리에서는 물질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가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발생된 폐기물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에너지 회수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가번에 열량이 높고 함수율이 낮은 폐기물 고형화 연료를 생산한다. 그래서 RDF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연성 물질, 폐기물 중에서 가연성 물질, 다시 말해서 종이나 비닐이나 과자봉지처럼 이런 가연성 물질을 아주 잘게 파쇄를 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펜의 크기로 압축을 해서 만드는 연료를 고형화 연료라고 하죠. 나머지 가연성 폐기물을 장기간 호기성 소화시켜서 메탄가스를 생산한다. 가연성 폐기물이라는 것은 연소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분해할 수 있는 폐기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메탄가스가 발생을 한다 그럽니다. 그럼 메탄가스가 뭐죠? 메탄가스라는 것은 CH4예요. 그런데 어떤 소화 과정을 거친다고 했어요? 호기성 소화. 호기성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을 해서 분해를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호기성은 CO2와 H2O가 나오는 과정이죠. 그래서 호기성이기 때문에 메탄가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되겠죠. 다음에 폐기물을 열분해시켜서 재사용이 가능한 가스나 액체를 생산한다. 여기서 열분해라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열분해 과정과 소각 과정의 구별의 기준이 뭐죠? 산소 사용 유무죠. 그래서 소각이라는 것은 태우는 거기 때문에 산소를 이용을 해요. 반면에 열분해라는 것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열을 올려서 고체나 액체나 기체 연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리고 라번에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한 폐열을 실내 수영장에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기성과 혐기성을 구별을 하면 답을 쉽게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54번 일반적인 폐기물의 위생 매립 공법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들이 위생 매립 공법은 매립장은 전부 다 혐기성인데 가번에 보시면 도랑식, 나번에 지역식, 다번에 경사식, 그리고 라번에 혐기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위생 매립이라는 것은 호기성으로 우리가 매립하는 공법, 호기성 상태의 매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종류에서는 도량, 지역, 경사식이 있어요. 따라서 혐기식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정답은 라번.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경우는 적환장입니다. 적환장이라는 것은 임시 야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번에 산업 폐기물과 같이 유해성이 큰 경우, 나번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수거하는 경우, 여기서 높은 지역에서는 적환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부패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처분장이 멀어서 소형 차량 수송이 비경제적인 경우, 그러면 적환장을 설치하기가 가장 적합한 것은 처분장이 멀고 그 다음 소형 차량, 소용기를 이용했을 때,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외에도 적환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폐기물의 수집 장소와 처분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소용량 수집 차량이 사용되는 경우, 소용량입니다. 상업지역에서 폐기물 수집에 소형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소형 용기. 4번에 불법 투기와 다량의 어질러진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불법 투기와 어질러진 쓰레기. 5번에 설러지 수송이나 공기 수송 방식을 씁니다. 공기 수송.
저밀도 주거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저밀도 주거지역, 그리고 작은 규모의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적환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적환장이 필요한 경우를 찾으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면 음압과 음압 레벨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음원이 존재했을 때 이 음을 전달하는 물질의 압력 변화 부분을 음압이라고 한다. 음압의 단위는 압력의 단위인 파스칼이다. 다음에 가청 음압의 범위는 정적 공기압력과 비교해서 200에서 2000 파스칼이다. 다음에 인간의 기는 전행적이 아니라 대수적으로 반응하므로 음압 측정 시에서는 파스칼의 단위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데시벨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6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답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원에 해당하는 설명이 틀린 설명이에요. 정답은 답원입니다.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57번은 상당히 지금 자주 나오고 있죠. 허범 재료의 선택 및 사용상의 주의점, 유의점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답은 벽면 부착 시에 한 곳에 집중시키기보다는 전체 내벽에 분산시켜서 부착한다. 답은 허범재는 전면을 접착제로 부착하는 것보다는 못으로 시공하는 것이 좋다. 답안의 다공질 재료는 산란하기 쉬우므로 표면에 얇은 직물로 피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안의 다공질 재료의 허범률을 높이기 위해서 표면에 종이를 바르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종이를 바르는 것은 피해야 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됩니다.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각각 음량 파워 레벨이 89dB, dB를 데시벨이라고 했습니다. 91dB, 95dB인 음의 평균 파워 레벨은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평균 파워 레벨을 계산했을 때 10로그 n분의 1 곱하기 10의 지수에 올라가죠. 10의 L1, 10의 L2, 10의 L3를 다 더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n이라는 것은 몇 개냐? 하나, 둘, 세 개니까 n이라는 것은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L1이라는 것은 89dB, L2라는 것은 91dB, L3라는 것은 95dB를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문제죠. 따라서 92.40dB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음계의 성능 기준으로 가장 틀린 것은 성능 기준인데 소음계의 성능 기준입니다. 가번의 레벨 레인지 변환기의 전환 오차는 5dB 이내여야 한다. 여기서 레벨 레인지 변환기의 전환 오차는 얼마가 되는 거죠? 5dB이 아니라 0.5dB입니다. 다음에 측정 가능 주파수 범위는 31.5Hz에서 8kHz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에 측정 가능 소음도 범위는 35에서 130dB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에 지시계기의 눈금 오차는 0.5dB 이내여야 한다. 따라서 잘못된 설명은 가번이 되겠죠. 그리고 60번 문제 보면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서 소음 발생 시간이 지속적이고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소음은 공장 소음을 이야기하니까 가번이 정답.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문제하고 바로 공장 소음을 여러분들이 연관을 지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음 발생이 지속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정한 소음 자체가 항상 나는. 그러니까 교통소음이라는 것은 자동차니까 자동차가 동일한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자동차에 있으니까 소음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도 마찬가지, 궤도 소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공장 소음 같은 경우에서는 동일한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속적이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가번에 공장 소음을 잡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수업을 해서 상당히 저는 즐거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업을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복습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항상 반복해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지식을 많이 축적을 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왕 공부를 할 때 열심히 하면은 꼭 누구든지 문제도 쉽게 풀 수 있고 그리고 답을 합격선까지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